안녕하세요. 키메디 회원 여러분, 와인나라 대표 소믈리에 권우입니다. 지난 랜선 와인 투어 재밌게 보셨나요? 부족하지만 키메디 회원분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준비해봤습니다. 랜선 와인 투어는 계속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드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와인, 왠지 고기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전에 키메디에서 고기도 공구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젠가 짧게나마 소고기 구워가면서 좀 더 친근한 느낌의 영상도 찍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와인 좋아하시는 분 참 많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화이트 와인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늘어서 레드와인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 미국에서 잘못된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적이 있는데요. 프렌치 패러독스라 불리면서 고기를 미국보다 더 많이 먹는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오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레드와인을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 회원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이 클래스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와인 산업은 포도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업에 해당되는 포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중점이죠.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레드 와인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들의 알코올 도수가 16도가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고요. 프랑스 부르고뉴 피노누아 알코올 도수가 14도가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알코올 도수가 높다는 얘기는 포도의 당분 자체가 일조량이 올라가서 포도 당분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온이 올라가면 여름이 이례적으로 좀 더 빨리 오게 되겠죠. 그래서 포도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봄부터 초여름 전까지 산미가 올라가고 또 이제 색깔이 바뀌면서 수확 전까지 당분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당분이 올라가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알코올 도수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원래 이런 알코올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컨트롤을 하지 않는 와이너리 조금 더 저렴한 와이너리에서는 당연히 이제 알코올 도수가 14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르고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에 큰 타격을 줘서 좋은 퀄리티의 와인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프랑스 보르도에서는 이례적으로 허용 품종을 투리오가 나시오날이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품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식재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분명 큰 변화가 생기겠죠. 현재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허용 품종의 변화입니다. 언젠가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더 이상 피노누아를 만나지 못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지난 클래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와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천지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바로 때루아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천지인, 기후, 땅, 사람 요 세 가지를 저희는 때루아라고 부르는데요. 포도가 생산되는 지역의 기후, 포도가 생산되는 지역의 땅, 그리고 누가 만드느냐 이 세 가지가 와인의 특징을 결정짓습니다. 또 다양한 품종을 블렌딩할 경우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블렌딩이라고 표현. 네, 블렌딩 와인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품종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부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바로 버라이탈 와인, 단일 품종 와인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항상 와인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포도의 품종, 생산 지역, 생산자, 빈티지 이 네 가지 요소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레드 와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레드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어떤 포도일까요? 바로 적포도죠. 적포도의 경우 포도 껍질이 가지고 있는 색소와 타닌을 포도 주스에 충분히 치명시켜 레드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레드 와인을 치명시켜 만드는 사진인데요. 풀바디 레드 와인의 경우 이 치명 기간이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치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치명의 과정과 방법도 매우 다양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죠. 레드 와인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숙성 방법은 뭐죠? 바로 오크 숙성입니다. 보통의 레드 와인은 대부분 오크 숙성을 거칩니다. 뉴오크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고급 와인들의 경우에 뉴오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피노누아마저도 고급 피노누아의 경우에 뉴오크 숙성의 비율이 높죠. 라파벨리나 보르도 같은 지역에서는 오크 숙성을 2년 이상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레드와인의 품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드와인의 왕,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이죠. 제가 키메디에서 연재하고 있는 칼럼에서도 카베르네 소비뇽에 대해서 썼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넥스트 카베르네 소비뇽을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카베르네 소비뇽의 인기는 멈출 줄 모르고 있죠. 카베르네 소비뇽의 가장 큰 특징은 타닌과 산도 그리고 맛이 풍부해 장기 숙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와인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프랑스의 오데 샤또 그리고 솔라이아, 카시카야, 알마비바 모두 카베르네 소비뇽이 대부분 사용되어 만들어지는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계의 슈퍼스타라 불러도 손색이 없죠. 그러면 카베르네 소비뇽 한번 테이스팅 해볼까요? 세 가지 카베르네 소비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보르도의 생줄리앙에 위치한 이제 혼네다브 딸보 준비했는데요. 샤또 딸보 되게 유명해서 많이 애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샤또 딸보의 세컨드 와인입니다. 히딩크의 와인으로 유명하죠. 히딩크가 좋아했던 와인으로 되게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때 꼬꼬마여서 아 이렇게 또 선을 그으신다. 저 진짜 5학년이었어요. 5학년. 네. 그래서 잘 모릅니다. 네. 그때는 그냥 응원하기 바빴어요. 네. 다음 두 번째는 요거 저 지난번 랜선 와인을 투어 때 한번 보여드렸던 와인인데 미국 나파밸리에 위치한 프리마캅에서 생산되는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레 와인 준비했는데요. 돈 막시미아노라고 칠레에서 에라주리즈라는 가문에서 만드는 와인입니다. 칠레에서 200년 정도 와인을 만들고 있는 가문에서 나오는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이에요. 이거 대한항공 퍼스트에 들어가는. 맞아요. 그래서 2016 빈티지가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테이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이스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생산되는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색깔 보이세요? 산미가 좀 너무 세네요. 약간 카베르네 소비뇽의 좀 특징이 초기, 그러니까 좀 어린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산미 그리고 좀 탄닌감이 조금 거친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베르네 소비뇽은 적어도 5년 정도는 숙성해서 마셔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1년 빈티지잖아요. 2021년이니까 지금 3년도 아직 안 됐어요. 가을에 수확을 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산미도 좀 거칠고 아직까지는 좀 맛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의 베지터블한 느낌도 있고 약간 카시스 향도 살짝 납니다. 이 카베르네 소비뇽의 가장 큰 특징은 카시스라는 이제 블랙 커런트에 해당하는 그 향이 나는 게 특징인데 크레임 드 카시스라고 요거 카시스를 이용하는 리큐르도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혹시 바 같은 데 가셔서 바텐더 분에게 한번 테이스팅이나 아니면 그 리큐르를 이용한 칵테일을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 베지터블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향이 이 줄기의 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요. 줄기는 완전 다른 영역이고 저번에 미국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제 카베르네 소비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입니다. 왜냐하면 카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에는 카베르네 프랑이랑 소비뇽 블랑이랑 두 가지 품종이 이제 교배돼서 나온 품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모두 이 베지터블의 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인 카베르네 소비뇽도 당연히 이제 베지터블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저희 소믈리에들끼리는 이거 피라진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미국 카베르네 소비뇽이에요. 2019 빈티지네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지금 이게 뭐 연도도 빈티지도 그렇고 이게 훨씬 먹기 편한 훨씬 것 같아요. 먹기 편해요. 근데 특히나 2019 빈티지가 되게 좋은 헤어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미국에서는 근데 가격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긴 해요. 2배 차이 나거든요. 차라리 만약에 요 프랑스 와인이 그냥 샤또 딸보였으면 아마 거의 비슷했을 텐데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세컨 와인이다 보니까 좀 거의 2배 이렇게 2배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근데 보르도를 2일을 먹기에는 아직 좀 너무 어리죠. 네, 너무 어린데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어도 10년, 진짜 15년 이 정도는 숙성시켜서 드셔야지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까시오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나파가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대중적으로는 요 칠레 와인이 가장 많이 팔리긴 하는데 프랑스 까시오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보르도 지역 같은 경우는 고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되신다면 그 55개에 있는 1등급에서 5등급 그 와인만 고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아니시면 거기서 생산되는 세컨 와인 그렇게 되면 거의 한 100개 정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프리마카비에서는 약간 뉴요크에서 오는 오크에서 오는 바닐라 향들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 카시스나 이런
좀 진한 과실의 뉘앙스가 너무 좋아서 그냥 오픈해서 그냥 바로 드시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도 아직 산미가 좀 많이 치고 오는 게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카베르네 소비뇽을 산미 없이 먹겠다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카베르네 소비뇽 자체가 산미가 좀 높은 품종이다 보니까, 대신 이제 고가 와인으로 갈수록 나는 카베르네 소비뇽 그렇게 산미 안 느껴지던데 하시던 분들은 좋은 와인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가 와인으로 갈수록 이 타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실 뉘앙스나 복합미에 이 산미가 좀 묻혀서 산미가 좀 덜 느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칠레 카베르네 소비뇽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 와인 중에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칠레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피라진의 향이 정말 진하게 나거든요. 이것도 산미가 되게 좋네요. 어떠세요? 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가격을 떠나서. 생각보다 이 돈막시미아노가 산미가 되게 많이. 맞아요. 네. 와인은 산미가 있는 음료예요. 주류예요. 그래서 산미를 빼면 사실 음식이랑 매칭도 더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빈티지가 너무 어려서 산미가 너무 많이 치고 들어와요. 사실 카베르네 소비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숙성의 마법, 숙성의 기간이 필요한 와인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숙성시킨 와인을 구매하시던지, 아니면은 와인을 구매하셔서 셀러에 넣어서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메를로입니다. 카베르네 소비뇽의 좋은 친구죠. 항상 이 둘은 블렌딩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카베르네 소비뇽의 거친 맛을 메를로의 부드러움이 만나서 좋은 조화를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메를로는 프랑스에서 서식하는 개똥 집바퀴 새종의 메를르라는 새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메를로가 카베르네 소비뇽보다 먼저 있는데요. 메를로는 조생종, 카베르네 소비뇽은 만생종이죠. 이 메를르라는 새는 먼저 있는 메를로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메를르가 좋아하는 포도라는 의미에서 메를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메를로로 만드는 유명한 와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샤또 페트리스입니다. 모든 와인 매니아들의 드림 와인이죠. 곧 저희 사브서울에서 샤또 페트리스를 글라스 와인으로 판매합니다. 사브서울 인스타그램과 저 와인바치 인스타그램을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메를로 와인 테이스팅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샤또 꾸잉스리똥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렌딩한 와인이에요. 프랑스의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두 가지가 블렌딩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요 샤또라는 지역 그 성의 의미가 붙여진 이름이 붙어 있으면 프랑스산으로 봐도 무방하잖아요. 샤또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르도는 또 이쪽 다 귀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샤또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됐습니다. 두 번째는 샤또 사미옹 준비해 드릴게요. 샤또 사미옹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페트리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페트리스를 만들던 분이 지금은 은퇴하시고 지방에 내려가셔서 보시면은 랄랑드 뽀무롤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뽀무롤에서 페트리스를 만들다가 은퇴하시고 랄랑드 뽀무롤 가서 만든 와인이에요. 똑같이 메를로 100%로 만든 와인입니다. 지금 페트리스는 그분의 아들이 이어받아서 와인을 양조하고 있어요. 한 7년 전에 그 장클로드 베르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페트리스를 만드신 분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와인에 대한 열정이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와인에 대한 열정이 정말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금 아마 9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와인을 양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메를로입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에서 메를로와 카베르네 소비뇽 블렌딩한 와인 한번 테이스팅 해볼게요. 샤또 꾸잉스리똥 레드입니다. 샤또 꾸잉스리똥은 프랑스의 메를로 50%, 카베르네 소비뇽 50% 블렌딩 되어 있는데, 지금 마시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숙성이 좀 덜 돼서 산미가 좀 튀기는 하는데, 그래도 메를로의 그 부드러움이 잘 녹아든 와인입니다. 어떠세요? 프랑스 블렌딩 와인? 저는 이건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아직 숙성이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2017 빈티지임에도 아직 너무너무 어린 스타일입니다. 그만큼
좋은 포도를 사용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와인인데 멜로 100%로 만든 샤또 사미용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퀄리티가 향에서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메를로 같은 경우에는 이 복합미 중에서 약간 땅이라든지 흙향이라든지 아니면 버섯의 뉘앙스가 굉장히 잘 나타내는데 2019년 어린 빈티지임에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향들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왜 웃으세요? 물론 근데 그 가격 차이가 이게 더 비싸요. 사실 이제 이게 가격이 정말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누가 만들었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복합미가 너무 좋네요. 이거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과일향, 여러 가지 베리류도 잘 나타내고 있고 흙, 버섯 이런 향도 있고 약간 바닐라 향도 살짝 오크에서 오는 향도 좀 있고. 이게 제가 페트리스 생산자가 만들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가격을 떠나서 앞에 먹었던 것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저를 엄청 좋아하는 와인이어서 이거 여담이긴 한데 이 와인은 할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놔둬도 잘 팔려요. 그래서 할인을 절대 안 해주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기 있어요. 다음은 미국의 메를로입니다. 색깔 한번 보실까요? 미국이 메를로를 생산을 많이 하나요? 되게 유명한 지역이긴 하죠.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를로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인기 있질 않아요. 메를로 하면 보통 당연히 이제 이 프랑스 보르도 아니면은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역이 조금 더 유명하고 미국의 메를로는 조금 애매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이 슈폴리시도 아닌 이 소독약 같은 이 휘발성의 냄새는 소독약이요? 네. 저는 이게 조금 그냥 올가닉 와인이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 본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올가닉을 좀 지향하는 그런 와인들이어서 좀 더 그런 향이 나지 않나 싶어요. 약간 바이오다이나믹이나 내추럴 와인 같은 느낌? 올가닉과 내추럴 와인의 차이가 뭘까요? 올가닉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이죠. 유기농 인증을 받은 화학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대신 내추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죠. 예를 들면 SO2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도 올가닉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용해도 괜찮다는 게 많고요. 내추럴 와인은 이런 SO2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SO2 사용 안 하면 약간 향에서 불쾌한 향이 나요. 약간 저희끼리는 이제 브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마구간 냄새가 나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한 병 가지고 있어서 페트리스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페트리스입니다. 몇 년 빈티지죠? 2007년 빈티지고요. 굿 빈입니다. 굿 얼마예요? 빈티지. 이거 저희가 원래는 해외에서는 한 3,000불에서 한 3,500불 정도.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보통은 1,000만 원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넘지 않나요? 그렇게 굿 빈티지면?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해외 직송 이런 배송이나 아니면은 뭐 직구, 그다음에 해외 가서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국내 가격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고급 와인이면 고급 와인일수록 이 맛은 안 보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는 이거를 아직 컨펌은 안 했는데 7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걸 아까 얘기하셨던 글래스 와인으로 판매하시는 1ml에 10,000원이죠. 그러면은 20ml 주문하시면 20만 원. 저는 못 먹겠네요. 근데 저는 마시고 싶어요. 20만 원 주고 저는 먹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전설적인 와인이고 전설적인 빈티지라서 이거는 꼭 한번 드셔보시길. 네,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저는 이번에 경험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이게 글라스가 시작되면 그 인스타에 공지를 꼭 해주시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키메디 회원분들 여기 사브 서울이나 아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7곳 저희가 제휴를 맺어서 지금 20%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근데 음식만. 네. 그래서 오셔서 음식 네, 음식 한 받으시고. 맞으시고 네. 네. 제가 5ml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5만 원이네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네, 네. 키메디언 분들은 5ml 더 드립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시라입니다. 호주에서는 시라즈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풍부한 타닌과 스파이스의 향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과일 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입안을 꽉 채우는 과일향을 가진 품종이죠. 프랑스 론 지방에서 시작된 이 품종은 론 지방 중에서도
에르미타주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인기가 호주까지 전파돼 과거 처음에 호주에 시라가 소개되었을 때는 에르미타주라고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에르미타주라는 용어가 원산지 보호 명칭에 가입되면서 호주에서는 시라의 또 다른 이름, 시라즈라고 불리게 됩니다. 시라는 깔끔하게 절제된 과일의 향과 후추, 트러플 등 복합적인 느낌을 잘 주는 와인을 만들어내고요. 호주의 시라즈는 호주의 따뜻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과일과 후추의 느낌, 초콜릿, 민트 같은 향들이 풍부한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가끔 다른 나라에서 이 시라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들 때 품종 표기를 할 때 시라 혹은 슈라즈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라라고 적혀져 있다면 프랑스의 스타일, 시라즈라고 적혀져 있다면 호주의 스타일로 만든 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시라랑 호주 시라즈랑 비교 한번 테이스팅 해볼까요? 프랑스 시라 준비해 드릴게요. 원래는 시라는 북부 론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남부론에서 생산되는 시라예요. 근데 남부론 중에서도 제일 북쪽에 위치한 와이너리여서 사실 북부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북부론이랑 남부론의 차이는 이 경사면이라든지 밸리, 계곡의 차이라 보시면 돼요. 북부에서는 약간 계곡의 형태인데 남쪽으로 갈수록 평야지대입니다. 지중해까지 가는 그런 평야지대여서 사실 시라보다는 다른 품종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호주 시라즈입니다.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시라. 달아요. 달지 않아요. 단데요 좀. 아까 먹었던 거에 비하면 충분히. 단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 자체도 과일 향도 굉장히 진한 과일 향이 나요. 사실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보다 훨씬 더 뭔가 말린 듯한 향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좀 구운 그런 향도 나요. 그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 것처럼 단 맛과 단 향을 사실 와인 마시면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사실 이 단맛은 콜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처럼 단 그런 맛이 난다면 스위트 와인이고요. 이게 콜라처럼 달지 않아 그러면은 드라이 와인입니다. 웬만하면 오프 드라이라든지 뭐 세미 스위트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사실 그 중간에 나오는 와인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드라이, 스위트로 나뉘는데 이 입안에 넣었을 때 콜라의 맛처럼 당도가 느껴진다. 그럼 스위트 와인이고요. 콜라는 아니야. 그러면은 드라이입니다. 프랑스 시라는 진짜로 약간 되게 차분한 느낌이에요. 물론 더 고급 와인으로 가면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고 더 진해지지만 지금 이 정도의 와인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가 그래도 한 10만 원 그래도 하는 와인인데 그래도 잘 절제돼서 너무 좋아요. 그냥 과실 뉘앙스가 정말로 진하고 그런 스파이스의 향도 그렇게 많이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고 막 거북함이 느껴지지 않는 절제된 스타일. 사실 특히 호주 시라즈가 초보자 때 많이 경험하게 네, 맞아요. 되는 것 같은데 왜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진짜 달거든요. 호주 시라즈 정말 달아요. 특히나 되게 잘 아시는 호주 시라즈 같은 경우는 몰리두커, 더 복서 이런 거 되게 처음에 와인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와인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와인이 정말 맛있다라고 느꼈던 와인이 그 몰리두커의 더 복서라는 와인입니다. 여기 이미지 제가 첨부해 드릴 텐데 사실은 몰리두커도 유명하지만 투엔즈가 투엔즈도 유명하죠. 네. 사실 원래는 보통은 모스카토로 시작하세요. 모스카토로 시작했다가 칠레나 미국, 호주 같이 조금 더 달콤한 뉘앙스가 나타나는 나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로 가죠.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또 프랑스로 또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 프랑스 이게 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호주 시라즈예요. 향부터 달라요. 향은 지금 약간 정말 약간 다크 초콜릿 향이 나거든요. 과일 향도 좀 진하고 약간 후추의 향도 더 진하게 납니다. 아까 프랑스 슈라 같은 경우는 좀 쿨향, 그레스 향 같은 게 조금 느껴졌었는데 네. 여기는 그런 향은 많이 죽고 단 향이 조금 더 많이 나는 다크 초콜릿 향이 좀 확 올라오고요. 물론 시라라는 품종 자체가 약간 민트같이 약간 풀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안이 화해지는 그런 맛과 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고기랑 잘 어울려요. 우리 양고기 먹을 때 사실 양갈비 먹을 때 민트 젤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랑 잘 어울리는 와인입니다.
저는 항상 시라 먹을 때 가는 곳이 운봉산장이라고 양갈비 수육을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 너무- 방금 이렇게 따보고 가셨습니다. 근데 양갈비랑 이 시라 혹은 시라즈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양갈비 싫어하시는 분들도 거기 가시면 좋습니다. 같이. 이거는 제 꿀팁인데 문봉산장은 사실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길죠. 너무 길죠. 네. 안양에 가시면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운봉산장이 분점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긴 줄을 안 서요. 근데 수육 맛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안양까지 가야 되지만 멀지 않아요. 인덕원 근처라서. 멀지 않네요. 네. 여기는 진짜 그 양수육을 경험해 보시기 좀 쉽지 않으실 텐데 여기는 가서 실화랑 같이 드시면 너무 근데 저는 너무 맛있어서 특히 진짜 시라즈를 들고 가서 먹었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런 곳 있잖아요. 그렇게 맛에 대해서. 거기 운봉산장은 그런 곳입니다. 탕도 맛있어요. 탕 당연히 먹어야죠. 네, 다음은 피노누아입니다. 이 피노누아 좋아하시는 분 너무 많죠? 저도 참 좋아하는 품종인데요. 껍질이 얇은 탓에 병충해, 곰팡이 등에 취약한 품종이라 재배하기 참 힘든 품종인데요. 세심한 관리가 필수죠. 하지만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밝고 투명한 루비색에 좋은 산도와 부드러운 타닌, 체리와 베리류, 과일, 버섯, 담배, 가죽, 장미 등 복합적인 풍미를 가진 품종입니다. 이 피노누아로 만든 드림 와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연히 로마네 꽁띠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의 와인 로마네 꽁띠입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최근 로마네 꽁띠 가격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참 정말로 저에게도 드림 와인이에요.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탓에 원하는 사람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병에 6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로마네 꽁띠를 마시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죠. 이 피노누아가 유명한 지역은 바로 프랑스 부르고뉴죠. 프랑스 부르고뉴 중에서도 꼬뚜 도르라 불리는 지역이 유명합니다. 황금의 언덕이라 불리는 이 지역이 가장 유명합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또 오레곤 지역의 와인도 피노누아를 잘 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해졌고 뉴질랜드와 호주 역시 피노누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배하기 어렵지만 좋은 가격의 와인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인 메이커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지구 온난화가 신선한 산도가 매력인 이 피노누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와인 메이커들은 이 피노누아에 적합한 산지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을 탐색하고 있죠. 저도 호주 피노가 특히 요즘에 태즈메니아에서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사실 이 태즈메니아 밑쪽은 또 남극이어서 이 태즈메니아 제 남쪽에 위치했어요. 남반구에 위치한 지역 중에 제일 서늘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고의 산지가 나중에는 또 이 호주 태즈메니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걸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가 그만큼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물론 부르고뉴의 그랑크루 와인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20년 후에는 아마 뉴질랜드나 호주 태즈메니아가 최고의 피노누아 산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호주 피노누아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한 병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저희 맞아요. 쇼 앤 스미스인데 쇼랑 스미스 두 사람이 만드는 와인이고요. 둘이 사촌 관계예요. 굉장히 잘 만드는 생산자입니다. 태즈메니아는 아니에요. 아들레이드 힐입니다. 네. 저 여기 이분이 만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시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첫 번째는 부르고뉴 피노누아입니다. 부르고뉴 중에서도 마르사네라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와인이에요. 가성비로 되게 좋은 마을이거든요. 막사네라고도 많이 하죠. 맞아요. 막사네 혹은 마르사네 둘 다 맞는 용어인데 예전에는 정말로 로제 와인이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피노누아가 굉장히 또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구온난화가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안 좋은 이야기지만 와인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와인들이 생산되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샴페인 지역에서도 최근에는 원래는 샴페인 같은 경우는 스파클링 와인이 유명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스틸 와인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부르고뉴보다 더 좋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피노누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오레곤 지역이네요. 맞아요. 캘리포니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오레곤 주에서 생산되는 와인이고요. 조금 더 좋은 피노누아를 생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위도 자체가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선선한 지역이다 보니까. 다음은 호주 아들레이드 힐입니다. 아들레이드 힐은 굉장히 더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피노누아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밭의 고도를 높여서 피노누아를 생산하고 있어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좋은 피노누아를 생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마라사네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피노누아는 되도록 늦게 배워라. 가산을 탕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죠. 피노누아를 좋아하면 집을 팔아야 돼요. 샴페인을 좋아하면 땅을 팔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늦게 배우세요. 안 좋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굉장히 맑은 색깔이에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색들보다 훨씬 맑아요. 왜냐하면 이 껍질이 굉장히 얇기 때문인데 바닥이 비칠 정도로 굉장히 맑은 색입니다. 사실 이런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때 나오면 땡큐 하는 품종이에요. 이제 피노누아인 건 줄 아니까 피노누아에 대한 설명만 곁들여주면 되거든요. 굉장히 꽃향기도 좀 많이 나고 신선한 허브향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과일향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류예요. 딸기라든지 크랜베리, 라즈베리 이런 향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장미 같은 꽃향기도 있고요.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 없는 품종입니다. 피노누아가 비싼 이유는 좀 재배가 쉽지 않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껍질이 얇은 탓에 병충해, 곰팡이 굉장히 예민하고요. 비라도 오면 또 바로 곰팡이 걸려버려요. 특히나 또 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땅도 피노누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땅이 아니면 잘 자라지도 않고 굉장히 좀 힘든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인기까지 많은. 큰일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특히나도 올해가 가장 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르고뉴 와인은 계속 가격이 상승해요. 또 부르고뉴 와인이 가격 상승하는 이유 중 하나가 원래는 중국 사람들이 보르도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부르고뉴 와인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요. 먹기 쉬워서 부르고뉴 와인이 전반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경향도 있어요. 보르도 와인은 아무래도 조금 숙성이 좀 필요하지만 요즘에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유행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농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포도가 팔리지 않거나 와인이 팔리지 않으면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유행에도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막 오픈을 해도 맛있는 와인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레건입니다. 약간 색상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더운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오레건이 조금 더 붉습니다. 조금 더 진하네요. 오레건. 맞습니다. 네. 물론 부르고뉴에서 좀 더 메인 지역, 주브레 샹베르ting이라든지 본 로만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가면 훨씬 더 진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색상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미국 기본적인 와인, 프랑스 기본적인 와인에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죠. 전반적으로 향 자체가 과일 향에 좀 더 집중된 느낌이에요. 사실 마르사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트라든지 장미라든지 여러 가지 향들이 복합적으로 났다고 하면 미국의 이 피노누아는 조금 더 과실에 집중된 와인입니다. 체리 정도? 네. 그런 크랜베리나 베리류보다는 체리 향이 조금 더 진하게 나요. 좀 얼씨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사네에 비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오레건 와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비싸요. 오레건 와인을 좋아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오레건 와인 정말 좋아하거든요. 물론 부르고뉴도 좋아하지만 왜냐면 좀 가격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오레건 와인도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복합미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부르고뉴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되죠. 저는 부르고뉴가 훨씬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르고뉴가 훨씬 더 인기 있습니다. 과일 향이 근데 조금 좋아서 음식을 매칭할 때 소스를 어떤 걸 매칭하냐에 좀 다를 것 같아요. 요 프랑스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버섯을 좀 가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를 할 수 있고 오레건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과일 향이 좀 도드라질 수 있는 소스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호주 피노누아예요. 아들레이드 힐.
향 자체가 달라요. 너무 좋은데요? 저는 호주 피노는 그냥 블라인드로 해도 무조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달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세 가지 비교하니까 이 향의 자체가 달라요. 근데 조금 그런 얼씨한 그런 흙향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에요. 마르사는 좀 복합미가 좀 있다 생각했으면 오레건은 과일향, 이제 아들레이드는 조금 흙향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강하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호주 피노에서. 너무 좋아요. 두 가지 가격이 좀 비슷하거든요. 얘도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가성비 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고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흙향이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레건 피노누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피노누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4대 품종 알아봤는데요. 최근 마스터 오브 와인 협회에서 이 네 가지 품종을 레드 와인의 노블 품종으로 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네 가지 품종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잃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품종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네비올로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네비올로 좋아요. 개인적인 취향이세요. 네. 두 번째는 산지오베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종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중부에서 생산됩니다. 세 번째는 템프라뇨, 스페인 품종이고요. 네 번째는 칠레의 까르메네르. 다섯 번째는 프랑스의 그르나슈입니다. 카이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너무 나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얘도 좀 비싸죠? 이 두 개 비싼 거. 네, 비싼 거. 네, 오늘 테이스팅 하고요. 네, 테이스팅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네비올로부터. 네비올로의 특징은 피노누아처럼 껍질이 얇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상이 굉장히 옅어요. 네비올로도 피노누아처럼 색은 되게 얇은데 구분하기 되게 쉬운 특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와인의 색을 부를 때 가장 잘 부를 림, 중간 부분을 코어 부분이라 부르는데요. 림 부분이 약간 벽돌색으로 보이시죠? 네비올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원래는 시간은 좀 지나야 이 림 부분이 노랗게 변하는데 네비올로는 어린 빈티지에도 이렇게 노랗게 보여요. 그래서 색깔이 옅으면 네비올로나 피노누아 혹은 그르나슈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림 부분이 노랗게 보이면 오래된 빈티지의 와인이거나 아니면 네비올로. 그래서 사실 블라인드 테이스팅 할 때 되게 좋아요. 색상이 좀 옅네. 근데 림 부분이 노랗네. 그러면은 향을 맡았을 때 숙성된 향이 나나? 숙성된 향이 안 나면 바로 네비올로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피에몬테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르바레스코라는 마을에서 나오는 와인입니다. 좋아요. 여기 네비올로의 가장 큰 특징은 타르 향이 나는 거예요. 타르는 우리 그 도로, 아스팔트 갈 때 있죠? 그쪽에 나는 향인데 그게 약간 불쾌한 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와인에서 과일 향과 약간의 버섯 향, 장미 향으로 이런 타르 향이 날 때는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다음은 산지오베제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지역의 몬탈치노라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와인이고요. 브루넬로가 이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을 뜻합니다. 그럼 저 로쏘는 어떤 의미입니까? 로쏘는 레드라는 뜻입니다. 요 위에 등급의 와인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BDM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로쏘 디 몬탈치노. 그래서 몬탈치노 마을의 로쏘, 그냥 레드 와인이라는 뜻이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몬탈치노 마을의 브루넬로라는 뜻입니다. 이 소믈리에들 사이에서는 이 블러드 타입을 자기 혈액형이 산지오베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주피터의 P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산지오베제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자기 블러드 타입 산지오베제라고 적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본인의 블러드 타입도 산지오베제? 산지오베제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약간 체리 향도 있고 베리 향도 있고 흑향도 있고, 산지오베제가 정말 산도도 되게 좋고 다양한 음식이랑 맛있어요. 특히나 그 토마토 소스랑 제일 잘 어울립니다. 라자냐라든지 볼로네제라든지 이런 파스타 종류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토마토랑 먹으면 그냥 끝나는 품종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사실 근데 몬탈치노에서 나오는 산지오베제보다 끼안띠에서 나오는 산지오베제를 더 좋아해요. 약간 그 시골에서 나는 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향들을 전 좀 좋아해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다음은 스페인의 템프라뇨입니다. 가장 흔한 품종이죠, 스페인에. 대부분의 레드 와인은 스페인에서는 템프라뇨 품종으로 만들어요.
특히나 이 와인은 리오하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인데요. 스페인의 까시오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럼요. 그래서 약간 까베르네 소비뇽은 프랑스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는 품종인데 이 산조베자라든지 네비올라라든지 템퍼라니는 조금 그 지역 내에서만 생산되는 로컬 품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진한 과일 향들이 더 많이 나요. 이 템퍼라니랑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족발입니다. 족발이랑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까시오도 족발이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까쇼는 간장치킨, 돼지갈비? 돼지갈비 이런 거 돼지갈비도 뭐 템프라니도 잘 어울리긴 한데 이 족발이랑 이 템프라니는 정말 최고의 궁합이에요. 다음은 칠레의 까르메네르입니다. 처음에는 이 까르메네르가 칠레에 처음 소개됐을 때 메를로라고 잘못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를로라고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유전학적으로 이 까르메네르라는 게 밝혀지면서 조금 집중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에라주르지에서 만드는 까르메네르입니다. 이것도 국가의 와인이죠. 비싸요. 이거 사용하면 다 비싼 거예요. 아우 좋네요. 오, 네, 향이 너무 좋아요. 약간 고급 와인, 저가 와인 뭐 이런 와인들을 정하실 때 이 복합미를 조금 생각하시면 너무 좋아요. 단순히 과일 향만 나느냐 아니면 과일 향 외에 다른 향들이 복합적으로 나느냐 이런 차이인데 사실 이 까르메네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라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야채 향들이 조금 강한 품종이에요. 저가 와인 드셨을 때. 근데 지금 이 카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합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리브, 특히나 블랙 올리브 같은 향들이 좀 나서 그런 향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얼마죠? 그 샵 가격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곤막시미아노랑 비슷한 가격. 네, 그 같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요즘에 칠레 와인이 이런 고급 와인을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저가 와인이라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르나슈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이건 라벨이 잘 안 보이네요. 양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퓨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만큼 이 와인이 퓨어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열쇠 문양 병에 그려진 열쇠 문양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샤토네프 디파프라고 프랑스 남부 론에서 정말 유명한 마을에서 생산되는 와인이에요. 샤토네프 디파프, 파프가 이 교황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 교황과 로마 황제가 이제 권력다툼을 하다가 교황이 졌어요. 그래서 아비뇽 지역, 행정구역은 아비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비뇽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교황이 아무래도 유배는 갔지만 이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포도밭을 만들게 되는데 포도가 너무 잘 자라는 거죠. 너무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르나슈 품종으로 포도 와이너리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교황의 상징인 천국으로 가는 열쇠, 이 샤토네프 디파프의 와인은 모두 이 열쇠 문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쇠 문양이 그려져 있으면 다 CDP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CDP, 샤토네프 디파프를 줄여서 CDP라 불러요. 저도 얘가 향이 너무 좋아서 되게 좋아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오늘 나온 와인 중에 제일 비싼 와인이 얼마예요, 그거는? 3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색깔 보이시나? 이것도 사실 색깔이 굉장히 옅어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습니다. 그르나슈의 특징은 알코올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품종 자체가 받는 열도 많고 알코올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지는데 15도예요. 15도. 대신 진한 과실량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높은 알코올에 비례해서 과일 향도 굉장히 진해지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약간 얼씨한 뉘앙스도 좀 더 많아지고 약간 농촌? 이런 마곡간 같은 냄새도 사실 나긴 해요.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와인이에요. 근데 맛있어야 되는 가격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맛있어야 되는 가격인데 이 샤토르페 드파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좀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이어서 생산자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가격도 저가에서 고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테이스팅 중에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카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까르메네르. 네, 까르미네르. 까르미네르가 좋았다기보다 카이가 좋았던 거 아닐까요? 가격 제외하고 그러면. 가격 제외하고요? 그냥 저는 호주 피노가 좋은 것 같아요. 아, 피노누아를 어쨌든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네, 어렵네요. 네. 아시다시피 피노누아는 제일 늦게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이건 이제 가르침 받은 사람이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라서. 오늘 저희가 굉장히 많은 품종을 테이스팅 해본 것 같은데 소믈리님은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오늘 가장 놀라웠던 거는 호주 피노누아의 가능성, 이 부르고뉴에 지쳐지지 않을 만큼 호주 와인이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항상 산지오비제입니다. 저의 혈액형은 산지오비제거든요. 네. 이렇게 다양한 품종의 와인을 테이스팅해 봤는데 레드 와인도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더 있습니다. 말백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더 많이 있어요. 까베르네 프랑도 100%로 만든 와인도 있고요. 항상 이 와인의 품종은 300가지가 넘기 때문에 다 공부하기란 참 어렵긴 해요. 그래도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테이스팅 해보시면서 나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테이스팅이 저희가 이렇게 화면상으로 전달드려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오프라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키메드 회원분들의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키메드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음의 클래스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다양한 와인의 세계를 알려드리려 하는데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스파클링의 계절이 왔죠. 스파클링 와인 공부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